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책 중에서 내용 바뀐 것 중에 가장 많이 또 보강이 된 부분이 이쪽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자 안전에 대한 내용하고요. 이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국가고시 시험 아니고 알고 있지만 국시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문제 출제 경향은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죠. 공무원 시험에도 예전에 비해서 아주 더 많은 부분 쪽으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환자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중에서 이번 시간에 의료기관 인증 제도에 대한 것을 지난번 교재랑은 좀 다르게 더 많이 좀 보편이 아니라 보강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거 가지고 계신 교재 373 되겠네요. 자, 의료기관 인증 혹시 이거 인증 절차 밟다가 힘들어서 나오신 분 있어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힘들죠.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된 질문에 대답도 해야 되고 어떠한 걸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도 일부 또 보충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고 이런 아주 복잡스러움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직원들을 좀 괴롭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인증받는 병원은 가지 마라. 인증 끝난 병원 가라. 그래야 재인증 기간 동안은 니네가 좀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대잖아요. 그 말에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가 도입된 이유나 목적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신뢰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허가받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도입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사업은 보복장 동그라미 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정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자, 밑줄 그세요. 서비스 질. 환자 안전에 대한 신뢰성 보증. 아까 환자 안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시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시험에서. 그래서 신뢰성 보증을 목표로 인증 사업을 수행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쭉 5가지가 쭉 나와져 있는데요. 뭐 도입 과정이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지역사회 간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간호관리 부분에 있어서 뭐 다음 중 맞는 내용 또는 틀린 내용 골라시오 했을 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모든 게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 6월에 의료서비스 질량상과 환자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서 이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의료법이 제정되면서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법 안에 이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2010년 10월 인증 전담 기관인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설립되었고요. 여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으로 이제 그 시험 보고 들어가신 그 인증위원들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죠. 파워가 좀 센 편이죠. 저희 선배님도 이거 어쨌든 선발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가시는데 여튼 지방 가시는 경우는 막 호텔에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바로 인증 평가하고 오고 뭐 이렇게 이틀 정도 걸리니까 막 그렇게 하신대요. 자리 없냐고 물어봤는데 자리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인증조사가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9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년도 안 채워진 그런 부분인데 이제서야 사실 한 3년, 5년 안에까지는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또 올해 국시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죠. 2011년 1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에 의해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시작되었다. 세 번째는요. 인증 신청 및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좀 많죠. 모두 11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인증 절차의 진행 과정은 제가 그 뒷페이지에 그림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잠깐 볼게요. 그림 먼저 보려고 해요.
그림 6-15를 보시게 되면요. 인증 절차의 진행 과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크게는 두 덩어리로 나올 수가 있죠. 인증받기 전과 인증받은 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증 전에는요. 우리가 인증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내주어야 돼요. 그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접수 결과가 통보되고 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서면 및 현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증조사 일정을 통보해 주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인증평가위원으로 가는지는 가는 날까지 비밀이에요. 두 명이 움직이는데 두 명이 같이 갈 때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갔을 때 진짜 사이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네. 그죠? 여하튼 전혀 모르고 가서 정말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저 아는 곳이니까 잘해줘야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증심의위원회 인증 등급 판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인증 등급 통보 및 공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증 등급을 통보해요. 그래서 인증 조사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몇 등급이다라는 것을 이제 조건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게 되어져 있고요. 인증 등급 2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조건부 인증이냐, 내가 왜 불인증이냐라고 하는 2인 신청 가능하고요. 중간 자체 조사, 중간 현장 조사 등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인증 재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증 재신청은요. 재신청은 4년 이내라고 되어져 있죠. 4년 이내. 그래서 재신청은 4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한번 받고 나면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4년 뒤에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증평가 또 통과했다. 또 다시 4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다시 앞쪽으로 나와서 다시 와서요. 373페이지에 3번 괄호를 보겠어요. 인증 신청 및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은 누구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koyha.kr 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이거 홈페이지 주소 외우시는 분 없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증은 홈페이지에서 요즘에 다 온라인이에요. 전산 처리가 잘 돼 있어서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해서요. 자율적으로 인증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증조사 시작 최소 2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고 3번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일단은 병원 중에 종합병원 중에서 100병상 이상인 곳이 종합병원이 될 수 있고 상급 종합병원은 또 중증 질환자를 아주 전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도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평가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인증받게 되면요. 가산점이 많이 좀 붙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본인은 20% 부담하고 나머지를 부담해 주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산점이 붙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급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서 지정받고 싶은 병원급 의료기관도 인증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상급 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 등은요. 3년에 한 번씩 다시 신청을 하고 인증을 받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거 외에 수련병원, 연구중심병원, 외국인 환자의 유치 의료기관 지정받고 싶은 병원 등 다 인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8번에 보시게 되면요. 요양병원 또 정신병원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의료 서비스 특성상 굉장히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곳들로 여겨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권익보호를 위해 가지고 2013년부터 여기는 의무적인 인증 신청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 신청이에요. 그래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증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인증희망 조사 일정과 신청 순서를 고려해서 조사 일정을 의료기관과 조정한 후 인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에게 최종 통보하게 되어져 있다. 또 의료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료기관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 및 정신병원의 경우는 인증주기 내 1회 인증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해준다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인증 전담 기관인 장은 교부대장을 작성해서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라. 요거까지 나온 적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인증 신청하는 방법과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볼 수가 쭉 한 번 더 다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 4개 영역에 대한 부분이 좀 밑에 나와 있죠. 이거 별표 한 개 치시겠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 4개 영역을 예전에는 이제 그냥 기본가치 체계, 환자진료 체계, 행정관리 체계, 성과관리 체계 4가지로 봤다는 정도만 끝냈는데 세부 내용까지 좀 집어넣었어요. 문제는 좀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럴 때 똑같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세부 내용을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가치 체계는 안전보장 활동과 지속적인 질량상 될 수 있겠고, 환자 진료 체계는 진료 전달 체계와 평가, 또 환자 진료, 수술 및 마취 진정 관리 부분, 또 의약품 관리,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 체계는 경영과 조직 운영에 대한 거고요. 인적 제한 관리, 감염 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의료정보, 의무기록 관리 등이 들어갈 수 있다. 5번째는 의료기관 조사 기준인데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들을 전반적으로 충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장 활동의 환자 안전, 직원 안전, 화재 안전 범주 및 지속적인 질량상의 질량상 운영 체계,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운영 범위에 속하는가, 이런 9가지 기준이 좀 있어요. 원래는 더 많은 내용들인데 압축 좀 시켜놓은 겁니다. 9가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켰을 때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기준은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기준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을 집어넣은 것이죠. 왜냐하면 병원마다의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기준만 넣기도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일부 기준 및 조사 항목들을 선택적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조사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은요, 3가지로 나누게 되어져 있어요. 일단은 인증받았다. 이건 통과한 거죠. 인증받은 게 있고요. 조건부가 붙어요. 조건부 인증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이러이러한 것들 니네가 해내면 그건 인증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그 인증평가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불인정으로 내려가요. 불인증. 불인증은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조건부라도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인증. 각 영역별 기준 충족률이 모두 80% 이상일 때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환자 안전 및 직원 안전 범주에 포함된 조사 항목에 무 또는 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중하에 하가 있거나 이것이 있느냐? 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인증 못 받아요. 깨달았죠. 그렇죠.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의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 보장과 적정 수준 의료질이 달성된 경우에 이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조건부 인증은요, 모든 영역별 기준이 60% 이상의 충족률을 얻은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건부 인증 같은 경우는 질량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일부 영역에서 인정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은 기관이 이 조건부 인증 예,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인증은 80% 이상이었는데 이건 60% 이상이죠.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부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아까 1년 이미 적어드렸죠. 조건부 인증 1년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좀 부족했던 영역들을 채워넣지 못하면 다시 불인증으로 내려간다. 자, 불인증은요, 60점 못 받은 데예요. 60% 이상에서 영역이 한 개라도 있으면 불인증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위원회는요, 의료법 제58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술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둔다. 2번째,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 15인 이내인데 이 15명 이내에 1명의 위원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니은번은요, 노동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디귿번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리을번은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에 속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구성되어 있어서 15명의 그런 위원들이 구성되는 거고 한 명은 위원장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자, 5번째 보면요. 의료기관 인증 기준의 포함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에 환자 권리 안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량상 활동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거. 네 번째는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째는 환자 만족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가 의료기관 인증기준 포함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6번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또는 인증 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평가 결과, 그죠? 인증 등급 통보를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거의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요. 요거 죄송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계산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인증서랑 마크는요. 인증서 같은 경우를 좀 교부하게 되면요. 그 인증받은 인증서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인증도 못 받았는데 비슷한 마크를 쓴다거나 비슷한 내용의 인증서 같은 걸 이렇게 걸어 놨다 그러면 바로 법적인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안과 표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8번째,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이것도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뭔가 인증을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더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증의 취소가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거나 그 절차가 잘못된 방식을 얽었을 때는요. 취소시켜 버리잖아요. 조건부 인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인증이나 조건부 인증이 받았지만 그것이 취소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다시 한번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인증평가의 기대 효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평가의 기대 효과는요, 국가적인 측면과 의료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요거 내용들 별표를 하나 치시라고 하고 싶은데요. 하나 일단 치세요. 별표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느냐? 그건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 입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요. 그죠? 보건직 공무원이시니까. 일단 국가적인 측면은 결국에는 국민의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평가를 해준다는 건 결국 뭡니까? 어떤 기준을 갖췄느냐, 기준 이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료 발전을 도모하는 것. 우리나라 의료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예상하는 것. 세 번째는요. 품질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병원과 정신병원 그리고 요양병원들의 질적 수준 관리가 가능해져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증 결과를 인터넷 등으로 공포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 밑줄 그어주세요. 이제 소비자의 위상과 파워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야, 이 병원은 믿을 만하다니까 가고 저 병원은 사실 우리가 검사해 봤는데 좀 불합격 받았어.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잘 안 가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주게 되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료기관의 측면인데요.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통해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향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또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평가를 받아서 잘 유지하게 되면 그 다음 인증 때까지는 인증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결국 그 노리는 이유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 진료과정 표준화를 통해서 인력과 자원의 활용도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의료과오의 감소, 기록 누락 방지,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도 지나가다가 이제 의료기관 인증마크가 홍보가 잘 되어 있다면 이거 기관이 이거 받은 곳이네. 외국인 환자도 믿을만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료기관의 질관리 사업 및 평가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보시게 되면요. 어떤 얘기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는 병원마다 질관리 활동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이루어지는 중이고 실제로 그 다양한 질관리 활동들이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상 질지표 관리라든지 크리티컬 패스웨이 개발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병원 협의회 표준화 심사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되었다. 그렇죠?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평가만 하던 것에서 인증받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인증제도는 순서를 정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제도다. 밑줄 그어주세요. 절대평가입니다. 전문직 표준평가기구다. 이거는 표준평가위원회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문직 표준평가기구가 서비스의 비용과 질을 외부에서 통제하게 되었다. 미국 의료기관들은 서비스 제공과 비용 등에 대한 자료 수집, 기록 유지 등 새로운 방법들을 확립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심의합동위원회는요. 미국의 병원심의합동위원회는 병원 장기요양시설, 정신과 시설, 응급간호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건강관리에 대한 심의기구다. 그다음에 여기 JCAHO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 이것이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연결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JCAHO의 심의활동은 의료의 그 질을 개선시키는 데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게 JCAHO가 병원심의합동위원회라는 것이죠. 그죠? 병원심의합동위원회의 기본 틀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보장국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질보장국가위원회는 민간 기관들이 인준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EDC가 히디시를 발전시켰다. 뭘 발전시켰냐? 간호의 질, 환자 결과, 사정, 서비스의 유용성, 이용성, 보수, 재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된다. 동료평가도 들어가요. 동료평가는 동료 의료 전문가가 보건의료의 구조, 진료 내용 결과를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거나 이를 지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의 수준을 보증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지불 제도는요, 1980년대 초기에 사전지불 제도인 DRG의 발달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기관의 비용 억제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요. DRG는 건강관리 비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입원 기간 감소 등으로 인해서 간호의 질이 크게 낮아졌다라고도 보고 있네요. 리포트 카드라고 하는 건 뭐냐? 최근 보건의료의 리포트 카드는 국가의 민간단체를 공표하기 시작하면서 객관적인 질평가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리포트 카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떤 의료 결정을 높일 때 돕는 것이 리포트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 카드 뉴스처럼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딱 단막에 그 카드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쉽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리포트 카드는 의료 결정을 돕는다. 그리고 의료 소비자의 의료 소비자와 제공자, 구매자의 모두에게 선호되는 것, 또 이해, 지식 멘트 이용될 수 있다. 질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리포트 카드다. 혹시라도 이런 설명 중에 일부가 나오고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라고 물으면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JCI 인증은 워낙 유명해요. JCI 인증은 미국 내 의료 수준을 평가하는 비영리 법인 JCAHO에서 설립한 국제의료기관 평가기구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병원심의 이름이 뭐였죠? 병원심의합동위원회. 여기서 또 만든 게 JCI 인증이라서 외국에 있는 병원에,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미국이
본국이면 미국 입장에 다른 타국의 병원 중에서 우리 미국이 갖고 있는 병원 시설만큼 여기는 하고 있어라고 인정하는 병원들, 외국의 병원들에다 JCI 인증을 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신촌 세브란스가 최초로 받았죠. 이런 게 있고요. 뭐 준종합병원 이하에서는 이제 우리들 병원이 제일 먼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의원급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김한과였나? 하여튼 그렇게 받은 그런 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JCI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미국에 있는 병원과 같은 수준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JCI 인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이 특히 이런 걸 보고서는 한국에 왔을 때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JCI 인증이 있네 하면 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또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대요. 러시아는 미국 그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엔 적의 나라였잖아요. 적. 그러니까 굳이 JCI 인증이 러시아 사람들은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가 어떤 쪽이냐 타겟을 정했을 때 타겟팅이 미국과 연결되는 곳들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JCI 인증은 이번 그 가로에 나온 것처럼 병원에 들어가서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에 의해서 세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 세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 의료 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 발급하는 인증제도이다. 6번째는 플렉스너 보고서예요. 플렉스너 보고서는 되게 유명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1910년에 이 플렉스너 보고서에 의해서 의과대학, 미국 내에서 의과대학 승인 인증 프로그램을 싹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미만은 학교는 다 폐교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숫자를 줄여버림으로써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하겠다. 정말 괜찮게 우수한 사람들만 배출하는 의과대학만 남겨두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을 관리하는 곳들은 숫자를 늘리지 않아요, 절대. 질 관리하는 협회는요, 숫자를 줄입니다. 근데 한국은 좀 반대로 지금 간호학과를 많이 늘려버렸죠. 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과정의 표준화와 정원 제한, 졸업생들의 임상 능력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기전을 마련해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의료 분야의 전문 직종에 투입되어 의료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보고서이다. 이게 플렉스너 보고서가 되겠고요. 이용도 조사는 UR인데요. 유틸라이제이션이죠. 유틸라이제이션 리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용도 조사는 사람, 건물, 공간, 시간, 금전, 기기 등 자원 사용에 적절한 활용도를 평가하는 활동이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 환자한테 필요한 치료에 필수적이냐 아니면 또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제공되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용도 조사는 실제로 자원 사용이 적절하게 또 활용도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CP는 몇 번 설명드렸죠. 이게 CP는 뭐랑 연결이 됩니까? 표준 진료 지침 또는 DRG 제도 또는 사례 관리 등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특정 진단명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 제공 순서와 시점 등을 미리 정해두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 되겠고요. 진료팀이 어떤 의료행위를 어떤 시기에 제공할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환자 관리 도구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P까지 좀 같이 봤습니다.